노숙자가 감옥에서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황기찬이 장례식에서 바로 체포되다 정윤희는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을 응시하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방금 화재 보험금 전액을 수령했다는 알림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통장에는 단 한 푼도 들어온 적이 없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불안이 밀려왔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녀의 집은 30년 전 화재로 전소되었고 그 사건은 가족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런데 누가 어떻게 그녀의 돈을 가로챘단 말인가? 혼란 속에서 그녀는 즉시 동생 정호성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단호한 행동은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정호성은 즉각 조사를 시작했다. 그의 직감은 이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님을 말해주었다. 며칠간의 치밀한 추적 끝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범인은 다름 아닌 옆집에 살던 노숙자였다. 그녀는 정윤희의 서명을 위조해 보험금을 가로챈 것이었다. 노숙자라니 정윤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녀는 노숙자를 오랜 이웃으로만 알았다. 가끔 마주치면 따뜻한 인사를 나누던 그 여성이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있었단 말인가? 정호성 역시 분노로 이를 악물었다. 그 여자가 감히 우리를 배신하다니.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증거를 모아 경찰에 넘겼다. 노숙자는 순식간에 체포되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불안으로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다. 왜 이런 짓을 했어? 정윤희가 따져 물었지만 노숙자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할 뿐이었다. 한편 노숙자의 아들 황기찬은 어머니의 체포 소식에 패닉에 빠졌다. 그는 YL그룹의 주석으로서 화려한 삶을 누리던 남자였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수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로비스트들을 동원하고 변호사를 고용하며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어머니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해? 그는 경찰서에서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더 짙게 깔려 있었다. 어머니의 체포가 단순한 보험금 사기 이상의 문제를 드러낼까 봐 두려웠던 것이다. 황기찬이 경찰서와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며 정신없는 사이 그의 집안에서는 또 다른 음모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강재인은 기억을 잃은 척하며 황기찬의 집에 들어와 있었다. 그녀는 황기찬의 전처였다. 과거 그의 잔혹한 배신과 범죄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고 복수를 다짐하며 이 연극을 시작한 것이었다. 그녀의 기억 상실은 완벽한 위장이었다. 황기찬과 그의 가족은 그녀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었지만 제인은 날카로운 눈으로 집 안 곳곳을 관찰하며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황기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어느 날 밤 황기찬이 어머니의 일을 해결하느라 집을 비운 틈을 타 제인은 그의 서재로 잠입했다. 늘 그의 곁에 있던 노트북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이 안에 황기찬의 모든 비밀이 있을 터였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그녀는 비밀번호를 풀고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 펼쳐진 파일들은 충격 그 자체였다. 공금 횡령, 불법 자금 세탁, 심지어 뇌물수수까지. 황기찬이 YL그룹의 주석으로서 쌓아온 제국은 부패와 범죄로 얼룩져 있었다. 제인은 모든 데이터를 USB에 복사했다. 그녀의 눈에는 복수심과 정의감이 이글거렸다. 이제 끝이야. 황기찬. 제인은 망설임 없이 증거를 경찰에 넘겼다. 다음 날 아침 황기찬은 YL그룹 본사에서 긴급 소환장을 받았다. 무슨 일이야? 그는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경찰은 그의 양팔을 단단히 붙잡았다. 황기찬 씨,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은 충격에 빠졌고 주주들은 분노로 들끓었다. 몇 시간 만에 황기찬은 YL그룹 주석 자리에서 쫓겨났다. 그의 제국은 단 하루 만에 무너졌다. 같은 시각 구치소에 갇혀있던 노숙자는 아들의 몰락 소식을 들었다. 기찬이가.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리다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았다. 심장이 욱신거렸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의사. 의사를 불러 간수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노숙자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 눈가에는 후회와 절망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황기찬의 집은 순식간에 폐허가 되었다. 그의 화려했던 삶, 그의 가족, 그의 모든 것은 단번에 무너졌다. 강재인은 경찰서에서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완성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기쁨 대신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걸까?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순간 정윤희와 정우성은 경찰서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재인 씨, 고마워요.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우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이 모든 게 왜 시작된 걸까? 제인은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황기찬의 범죄는 드러났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노숙자는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황기찬의 몰락은 단순한 복수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진실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제인이 경찰서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얼굴에 걸려 있었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황기찬의 체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문을 연 열쇠일 뿐, 그 너머에 숨겨진 어둠의 미궁이 기다리고 있었다. 노숙자의 죽음, 그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는 우연일까? 제인은 의심의 씨앗을 키우기 시작했다. 왜 노숙자는 정윤희의 보험금을 훔쳤을까? 단순한 탐욕. 아니, 그 뒤에는 더 끔찍한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날 밤, 제인은 홀로 집으로 돌아왔다. 황기찬의 집, 이제는 폐허가 된 그곳에서 그녀는 노트북의 복사본을 다시 열었다. 파일들 사이에 숨겨진 폴더 하나가 눈에 띄었다. 비밀번호로 보호된 그 폴더를 뚫기 위해 그녀는 밤을 새웠다. 마침내 폴더가 열렸다. 안에는 황기찬의 일기 같은 기록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다. 충격적인 고백이 줄줄이 펼쳐졌다. 어머니는 내 범죄를 숨기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정윤희의 화재.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내가 지시한 방화였다. 제인의 손이 떨렸다. 황기찬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정윤희의 집에 불을 지른 것이었다. 보험금은 그 일부에 불과했다. 그는 YL그룹의 부채를 메우기 위해 더 큰 음모를 꾸몄다. 제인의 머릿속에 과거의 파편들이 스쳤다. 그녀가 황기찬과 결혼했을 때 그는 이미 부패의 늪에 빠져 있었다. 제인이 기억을 잃은 척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녀는 황기찬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하지만 이제 드러난 진실은 그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노숙자는 황기찬의 어머니, 그녀가 왜 정윤희를 배신했을까? 기록을 더 파고들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노숙자는 황기찬의 친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황기찬을 납치해 키운 여자였다. 진짜 어머니는 정윤희의 죽은 언니였다. 황기찬은 정윤희의 조카,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이었다. 제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게 가능한가? 그녀는 중얼거렸다. 황기찬의 출생 비밀은 모든 것을 뒤집었다. 노숙자는 황기찬을 훔쳐 키우며 그를 성공시킨 대가로 범죄를 도왔다. 정윤희의 화재는 복수의 일부였다. 노숙자가 정윤희를 증오한 이유. 그녀의 언니가 노숙자의 연인을 빼앗았기 때문이었다. 오래된 원한이 세대를 넘어 이어진 것이다. 제인은 서둘러 정우성을 찾았다. 오빠, 이건 상상 이상이에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정우성은 이미 자신의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정윤희와 함께 노숙자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 과정에서 더 끔찍한 비밀이 드러났다. 노숙자는 단순한 노파가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의 조직범죄의 일원으로 황기찬을 후계자로 키웠다. YL그룹의 부패는 그 조직의 자금 세탁 도구였다. 황기찬의 체포로 조직이 노출될 위기에 처하자 노숙자는 스스로 심장마비를 유발했다. 그녀의 약병에서 발견된 독극물이 증거였다. 자살. 아니, 희생이었다. 그녀는 황기찬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 하지만 그 희생은 헛된 것이었다. 조직의 잔당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제인이 집으로 돌아오던 밤, 그녀의 차가 미행당하고 있음을 느꼈다. 어두운 골목에서 갑자기 검은 밴이 나타났다. 누구야? 제인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문이 열리고 마스크를 쓴 남자들이 그녀를 끌어냈다. 황기찬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았어. 한 남자가 낮게 속삭였다. 제인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주사기가 그녀의 목에 꽂혔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낯선 창고였다. 손발이 묶인 채 그녀 앞에는 황기찬의 옛 동료가 서 있었다.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이제 내 차례야. 한편 정우성은 제인의 실종 소식을 듣고 미치광이처럼 달려왔다. 정윤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인이 왜 또 이런 일이? 오성은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했다. 하지만 조직의 그림자는 깊었다. 그들의 리더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다. 바로 세리, 황기찬의 연인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조종하며 황기찬을 이용했다. 세리는 제인을 납치한 뒤 그녀의 기억을 진짜로 지우려 했다. 기억 상실이 연극이었다니 재미있네. 이제 진짜로 만들어줄게. 제인은 창고에서 탈출을 시도했다. 그녀의 손이 풀리자 주변의 도구를 이용해 남자를 제압했다. 하지만 탈출로에는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폭발물이 설치된 문 후 그녀가 문을 열자 불꽃이 솟아올랐다. 아악, 제인의 비명이 창고를 울렸다. 살아남았을까? 아니면 이게 끝인가? 정호성은 추적을 이어갔지만 단서는 점점 희미해졌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제인의 휴대폰에서 메시지가 왔다. 도와줘. 세리가 하지만 메시지는 끊겼다. 세리의 배신, 조직의 음모, 황기찬의 출생 비밀. 모든 게 얽힌 이 미궁에서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노숙자의 죽음은 시작에 불과했다. 제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다음 전개는 더 충격적일 터였다. 시청자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어둠 속에서 제인의 휴대폰 화면이 깜빡이며 꺼졌다. 도와줘. 세리가 그 짧은 메시지는 정우성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그는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이를 악물었다. 세리, 이게 내가 한 짓이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렸다. 정우성은 즉시 경찰과 그의 비밀 조직을 동원해 제인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리의 그림자는 너무나 교묘했다. 그녀는 단순한 황기찬의 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YL그룹의 부패를 조종한 핵심 인물, 조직의 두뇌였다. 제인의 메시지는 세리가 예상하지 못한 실수였다. 그리고 그 실수는 그녀의 완벽한 계획에 균열을 낼 터였다. 창고 안, 제인은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다. 손발은 여전히 묶여 있었고 머리는 어지러웠다. 주사기에 약물이 그녀의 몸을 무겁게 만들었지만 그녀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내가 여기서 죽을 순 없어. 그녀는 이를 악물며 속삭였다. 주변을 둘러보자 창고의 벽은 녹슨 철판으로 덮여 있었고 희미한 불빛 아래 폭발물이 설치된 문이 보였다. 제인은 필사적으로 밧줄을 풀기 시작했다. 손목이 까져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밧줄이 느슨해졌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하지만 문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세리였다. 세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제인 씨, 정말 끈질기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독처럼 날카로웠다. 기억상실 연극은 훌륭했어요.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세리는 손에 든 권총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제이는 숨을 삼키며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황기찬은 내가 조종한 거야. 그렇지. 세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멍청한 놈은 그냥 도구일 뿐이야. 진짜 목표는 정윤이와 오성이었어. 그들의 돈, 권력, 전부 내 손에 들어와야 했어. 그 순간 제이는 세리의 말을 끊었다. 너 노숙자를 이용한 거야? 그녀가 왜 정윤이를 배신했지? 세리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노숙자는 내 어머니였어. 정윤이의 언니가 내 아버지를 버렸고 어머니는 복수에 미쳤지. 나는 그 복수를 완성하려고 했어. 제인의 눈이 커졌다. 세리가 노숙자의 친딸이라니.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세리는 황기찬을 앞세워 YL그룹을 장악하고 정윤희의 재산을 노렸다. 노숙자의 보험금 사기는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갑자기 창고 밖에서 폭음이 울렸다. 정우성의 부하들이 도착한 것이다. 세리는 당황하며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제이는 근처에 떨어진 쇠막대를 집어 세리를 향해 휘둘렀다. 악! 세리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몸을 일으키며 권총을 겨누었다. 너 따위가 날 막을 순 없어. 총성이 울렸다. 제이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였고 총알은 그녀의 어깨를 스쳤다. 피가 튀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세리에게 달려들었다. 두 여자는 치열한 싸움 속에 얽혔다. 그 순간 문이 부서지며 정호성이 뛰어들어왔다. 제인, 그의 외침이 창고를 울렸다. 세리는 당황하며 총을 떨어뜨렸다. 오성의 부하들이 그녀를 제압했다. 제인은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옵. 늦었어. 그녀는 피투성이 어깨를 부여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오성은 그녀를 부축하며 말했다. 미안해. 내가 더 빨리 올 걸.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세리의 체포로 조직의 일부가 드러났지만 그녀는 단지 중간 보스였다. 진짜 배후는 아직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제이는 병원 침대에서 깨어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세리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메모가 쥐어져 있었다. 그들은 아직 우리를 보고 있다. 누가? 어떤 세력이? 제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제인은 병원 창문을 통해 비가 쏟아지는 밤거리를 바라보았다. 메모의 글씨가 그녀의 뇌리에 새겨졌다. 그들은 아직 우리를 보고 있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다. 세리의 체포는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건 시작 신호였다. 병실 문이 삐거덕 열리며 정우성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제인, 이게 내가 찾은 메모야. 오성은 메모를 빼앗듯 쥐며 물었다. 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세리는 그냥 꼭두각시였어. 진짜 괴물은 더 위에 있어?